서초동 공중화장실 무차별 살인 강남역 사건. 강남역 10번 출구, 이유 없는 죽음 영원히 미제로 남은 질문. 일부 일상 속 공포 그리고 그날 밤.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화창한 초여름 밤이었다. 일요일 밤 젊은이들은 핫플레이스로 향했고 주점과 클럽은 한껏 분위기를 띄웠다. 하지만 그 화려한 밤 이면에 평범하지만 외로운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34세 김성민 가명, 술집 주방 보조 직원이었다. 정신과 진료 기록엔 2008년부터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이 있었다. 주소는 서초구 인근 평범했지만 금세 숨겨진 불안은 모두에게 드러나지 않았다. 밤 12시 33분경 김성민은 강남역 인근 서초동 주점 건물 1층의 남녀 공용 공중화장실 안으로 들어간다. 화장실 입구에서 약 50분간 기다렸다. 그동안 6명의 남성이 드나들다가 나갔고 마침내 7번째로 23세 여성이 입장했다. 밤 1시 7분. 여성은 칸막이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혀있는 그 순간 김성민은 준비된 주방용 칼을 꺼냈다. 문이 열리자마자 김성민은 조용히 문틈을 넘기고 칼날을 휘둘렀다. 왼쪽 가슴 어깨 팔 부위를 10차례 가까이 찔렀다. 피해자는 즉시 숨을 거두었다. 피 흘린 현장은 금세 시끄러웠고 약 20분 후 경찰과 119구급대가 도착했지만 이미 늦었다. 남성이 먼저 사용했을 땐 검문 조사나 제지 없이 그냥 나갔던 화장실. 그날은 오직 여성만이 멈춰 서야만 했다. 이틀 뒤 경찰은 김성민을 체포했다. 자신의 범행을 곧바로 인정했다. 여성들에게 무시당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고 타깃은 여성이었다. 또한 그는 경찰 조사에서 2008년 이후 4차례 정신과 입원 기록이 있었으나 2016년 초 퇴원 후 약을 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심리 전문가들은 그의 범행 동기가 여성 전체를 향한 피해망상과 조현병 재발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식적으로 이를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장애에 따른 묻지마 살인으로 규정했다. 이 사건은 도심 한복판 강남역, 밤 늦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익숙한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이 컸다. 공격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다. 범인은 여성만을 기다렸고 1시간 이상 계획적으로 숨어 기다렸다. 서울의 안전지대라는 강남도 예외가 아니었다. 5월 18일부터 강남역 10번 출구 앞은 추모의 포스트잇으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 너는 나일 수도 있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공포였다. SNS와 오프라인을 통해 수만 장의 메모가 모였다. 신입 직장인 어씨는 말했다. 강남역이 단지 지나가는 역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이 된 그 공간이 두려웠다. 추모 모임이 커졌지만 모두가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네티즌과 일베 사용자는 정신병 개인의 문제라고 옹호했고 반면 시민사회와 여성단체는 여성 전체가 타깃이 된 범죄라며 반발했다. 핑크코끼리 복장을 한 남성도 등장했고 이를 두고 논쟁과 충돌이 벌어졌다. 이 상황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의 젠더 공포와 갈등 그리고 공적 공간에서의 안전 문제를 공론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부 증언과 갈등, 도시를 뒤흔든 진실의 균열. 경찰은 김성민을 체포한 이후 그의 심리 상태와 과거 행적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1994년부터 조현병, 우울증 진단이 있었고 2008년 이후 4차례 이상 입원한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016년 3월 자해퇴원 이후 약을 중단했고 사건 당일에도 불안 증세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형사들은 CCTV와 범행 도구 확보, 김성민 거주지 수색, 주변 진술 확보 등 일사천리로 드러난 범죄 현장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6명의 남성을 보내고 7번째로 여성만이 들어왔을 때 공격했다는 CCTV 증거는 의도가 명백한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김성민을 취조한 형사는 그의 진술에 대해 조사하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냉대했다고 느꼈다. 심지어 버스에서 그가 다가갈 때 일부러 휙비켜가고 직장 여성 동료들도 뒤에서 욕했다는 망상을 품었다. 이 진술이 공개되자 곧 여성을 향한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진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관련 보도에서 김성민은 조현병에 의한 망상 때문으로 동시다발적 여성 혐오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는 범인은 여성으로 표적을 삼은 의도를 숨기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앞의 포스트잇 추모는 단순 추모를 넘어 페미니즘 운동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격론이 있었습니다.
한 측은 형사학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폭력은 혐오 범죄의 정의에 들어간다고 주장했고, 다른 쪽은 조현병 망상에 기인한 개인적 피해 망상의 결과라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며 치열하게 갈렸습니다. 5월 18일부터 강남역 10번 출구는 금세 수만 장의 포스트잇으로 뒤덮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잠재적 피해자였다. 나도 그녀처럼 될 수 있었다. 도시에서 살아남은 여성이어야 했다. 이 메모들은 단순한 애도가 아니라 메시지이자 저항의 물증이었고,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연구 논문들에 따르면 이 활동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만나는 새로운 시민저항 양식으로 주목받았고, 이를 통해 여성 혐오와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장이 만들어졌습니다. 2016년 9월 서울중앙지법 1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피해 망상에 휩싸인 정신병력은 인정되지만 범죄 선택은 남성에 대한 적대감 때문이라며 지속적인 가중 처벌 및 정신치료 명령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맹목적 증오가 아닌 병리적 피해 망상이기에 형사 미성년성과 병합해 정신감정과 치료 중심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맞받았습니다. 법원은 2016년 10월 김성민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2017년 1월 2심과 같은 해 4월 대법원에서도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정신장애는 범죄의 동기 일부였지만 형식상 여성혐오 범죄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한다. 그러나 단순 정신장애 범죄로 국제형법에서는 분류되며 피고 동의 없이 강제 치료 명령도 가능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즉, 법은 혐오범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결론적으로 정신적 질환이 지배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 보도에도 파문을 남겼습니다. 보수 언론은 정신질환자의 범죄라는 틀에 집중했고, 진보 여성 매체는 이는 남성의 여성 혐오 표현이라며 논조를 달리했습니다. 외신은 이를 한국 사회의 젠더 불평등이 폭발한 사례라 보도했으며 많은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공포를 겪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서울시는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CCTV 확충,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공안전제도가 실제로 개편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급격히 달아올랐습니다. 페미니즘 지지자와 반대 세력이 SNS에서 격돌했고 해화역 성차별항의 시위로까지 번진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는 분홍 코끼리 복장 시위, 일베 사용자인지 모를 행동 등 온라인 혐오 집단의 장면이 오프라인 갈등으로 직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공포는 단지 흔적만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과 사회 시스템 자체를 흔드는 파장으로 전이되었습니다. 3부 살해된 그녀의 이름, 그리고 그 후의 물음. 피해자 유가족의 절절한 이야기. 사건 직후 피해자 오씨의 어머니는 직접 입을 열었다. 우리 딸은 그저 집에 돌아가려 했을 뿐이었어요. 그 인기척이 끝인 줄 알았죠. 아버지는 딸의 방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고백했다. 매일 잘 쓰던 립스틱, 지우개 같은 것들이 아직 책상 앞에 있어요. 언론은 표면적으로 사건 종결을 보도했지만 그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형이었다. 심리상담과 트라우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는 말했다. 사고 현장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극도의 불안, 수면장애, PTSD가 발생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화장실만 보면 몸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는 증상을 호소했다. 사회적 약자들이 대체로 이용하는 공공 화장실에 대한 공포는 단순한 사건의 여파를 넘어 공간에 대한 트라우마로 퍼졌다. 공공안전 대책 강화. 사건 직후 정부는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및 CCTV 확대 지침을 발표. 서울시는 안심기가 지원, 지하철 번화가 화장실 점검 강화, 여성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했다. 정신질환 대응 시스템 점검.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약물 미복용 추적 시스템 부재 문제를 드러냈다. 이후 의료계와 보건당국은 퇴원 후 연계된 사회복귀 서비스 강화와 재입원 감시 체계 마련을 추진했다. 포스트잇 시위와 집단적 분노. 강남역 10번 출구는 추모항의 메시지로 뒤덮였다. 온라인 현장 충돌. 일부는 이를 단순 정신병 범죄로 봐야 한다며 비난했고, 다른 쪽은 이를 여성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공론장 쟁취에 나섰다. 법원의 결론. 1심부터 대법원까지 김성민에게 징역 30년형 확정. 법원은 정신장애는 인정되나 여성혐오 동기도 일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판결의 의미. 정신질환과 혐오범죄의 경계에 있는 사건이라는 평가. 정신과 치료 명령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부과하는 혼합형 판결이었다. 일주기 2017년. 여전히 강남역 포스트잇은 새로 붙여졌다. 여성 시민들은 불안과 연대의 상징으로 모였다. 5주기 이후. 2021년에도
여성단체는 여성폭력 해결하라며 시위를 진행했다. 10주기 2026년 아직도 여성들의 공포는 남아있다. 일부는 강남역 10번 출구를 피해 다닌다고 고백한다. 공간에 대한 불안은 곧 사회에 내재한 위협을 의미했다. 여성혐오 범죄와 정신질환 범죄, 정체는 무엇인가? 공공공간에서의 안전권은 보장될 수 있는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 없이도 의료와 사회적 안전망은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이 사건은 단순히 사건 하나가 아니었다. 개인의 심리적 불안과 사회 구조의 갈등이 교차하는 현대 한국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강남역의 한 공중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누구나 들르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익숙함은 바로 그곳에서 끊겼습니다. 기억은 포스트잇으로, 시위로, 제도로 남았지만 그녀의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빠른 뉴스 요약은 오늘 뉴스.